자,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뉴스에 보게 되면은 노벨상 수상자 명단들이 쫙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게 생의학 상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9년 전에 그 노벨상을 그 생리의학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리코박터라고 길게 얘기하면 파일로리라까지 들어갑니다. 파일로리. 혹시 이거 진단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 예. 치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 먹었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름 동안. 그래서 그 후에 뭐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 몇 번 했는데 아, 네. 그래서 전면이 됐다고 합니까? 그런 것까지 못 듣고. 아, 네. 작가가 안 말하니까 뭐. 그래서 이 두 양반이 떼돈을 벌었죠. 2005년에 그거를 노벨상을 받고 의학 해설이 그 헬리코박터균을 없앤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헬리코박터균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우리 위 안에서 그 강한 위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위산에서 박테리아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게 결국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 발견한 공로로 해서 노벨상도 받게 되고 또 그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때문에 위염이라든가 뭐 위궤양이라든가 그런 게 걸린다고 했었는데 한 2, 3년 후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고쳤다고 하더라도 재발이 굉장히 쉽게 잘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리코박터를 없앴더니 거꾸로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위뿐만이 아니고 뭐 식도염이라든가 없었던 증상이 새로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 경험은 없으셨고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 예, 많이 전 있어요. 있어요. 예? 전 있어요. 아, 그러죠. 헬리코박터를 없애는데 그 전에 몰랐거든요. 예. 식도염, 위염. 저런, 예,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헬리코박터하고 우리 위하고는 공생 관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헬리코박터의 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 전염 경로도 밝혀진 바가 없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의사들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신문 광고에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헬리코박터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긁어먹는 겁니다. 그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되고 식생활을 바르게 가져가시면은 저절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뭐예요? 헬리코박터 말씀은? 뭐 위궤양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모든 이상과 관련해서 그 헬리코박터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공상관계도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대장균입니다. 우리가 대장균이 발견됐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우리 대장 안에 대장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태변이라 그러죠. 그 태변을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대장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로부터 이미 대장균이 태아의 몸 안에까지 대장균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생관계예요. 이게 문제는 그 대장균이 적으면 적어서 대변에 제대로 물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든가 삭힌되지를 못하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대장균의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대장염에 걸리는 거죠. 공생관계예요, 항상.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그 점을 없앤다고 균을 없앤다고 뭐 바르라는 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돗물에 그냥 씻어내시면 그냥 되는 거지. 절대 그거 하시는 것만큼 손해를 보시고 있어요. 네,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거 다 있잖아요. 있는다고 해서 병원에서 감염이 안 됩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감염이 안 돼요? 아니, 수술 중이에요. 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손 닦으면?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현대과학에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거는 저희 정통사무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병원마다 다 갖다 놓고? 안 찌요 병원에 뭐. 그러니까 병원에서요 수술을 하다가 프로 농구 선수들 뭐 무릎 손상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거기서 감염이 돼서 더 이상 손을 못 쓰고 그 사람 선수 생명 끝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감염하러 수술하러 들어갈 때 막 씻고 막 솔로 문지르고 거기다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감염이 돼요. 그럼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생체 그 클린룸, 청정룸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도 균과 바이러스는 다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균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엊그제 치약에 관해서 한국 치약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고. 어떤 치약이 들었어요? 그거는 3개 회사 중에서 2개 제품이 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있는데 한국 이상이 꼭 그런 걸 안 밝히죠. 그죠? 그 사실은 제가 머리가 중학교 3학년생 시절 때부터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되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그때 단 게 굉장히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설탕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한 69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막 온 집안을 쫓아다니면서 뒤져봤는데 먹을 수 있는 단맛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꿀도 그때 좀 귀했어요. 찾다 못해가지고 생각이 탁 난 게 뭐냐, 럭키 치약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먹겠지. 그거 맞지. 네. 그래서 그걸 짜먹는 겁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한마디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머리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 계속 흰머리가 나고.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은 치약 그 봉지 있죠. 네. 그 상자. 네. 그 상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경고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사용량 이상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의사한테 가서 그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셨죠? 그래서 치약 안에는 독극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비롯해가지고 그 산업 폐기물 같은 게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약도 가능한 한 안 쓰셔야 됩니다. 소금. 아니 어른들은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해도 애기들 우리 애들 예. 이게 한쪽에 걔네들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쌓여서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희게 된다는 얘기는 신장을 해쳤다는 얘기거든요. 콩팥을. 그러니까 분명히 콩팥과 간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애들은 먹는다고. 그럼 이렇게 예. 닦아주잖아요. 아무리 헹궈도요. 아무리 헹궈도 치약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금으로 닦는 것을 시켜야 됩니다. 좋죠. 애들이 그런 소금을 애들 안 그런 걸 하지. 해요. 땀이 뚫어도 힘든데 이제 애들은 안 하지.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소 치약이라고 해서 이제 럭키 치약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불소 치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불소 치약을 보게 되면은 그 불소가 발견되는 치약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미국의 한 지방에서 그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섞어가지고 해봤더니 충치율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사기 자료입니다. 그 거짓말 자료를 갖고 그 불소를 이제 우리 식수원에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불소가 뭐냐면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 방법 아니면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 치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동조 해가지고 그 돈 챙겨먹고 하게 산업 폐기물을 희한히 섞어놓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고라고 아시죠? 네, 엘고. 이 양반이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서 온난화죠. 온난화를 얘기를 갖고서 이제 돈을 벌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가 기가 찬 겁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걱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손 놓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엘고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이 돈무신보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하자. 그래서 발명이 된 게, 이 친구 발명을 생각한 게 뭐냐면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그러니까 공장을 짓거나 연료를 떼거나 또는 어떤 전력을 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만큼 세금을 내기 전에 그래요. 그래서 제3의 국가, 후진국에서 테러 공장, 그쪽에서 이제 그런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돈을 주도록 하자 이거예요. 새로운 공장을 미국에서 짓는다, 한국에서 짓는다, 대한민국에서 짓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만큼 탄소를 생산을, 그러니까 소모를 하게 되니까 그 되는 만큼 제3국, 후진국들에게 그 세금을 주자. 이런 게 탄소세입니다. 그럼 그거를 하려면 누군가가 얼만큼 생산을 하고, 얼만큼 소비를 하고, 얼만큼을 떼어서 얼만큼을 줘야 되겠다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커미션이 들어간다 이거죠. 요거 거래 생길 때마다 2% 3%만 빼먹으면 거저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엘고가 요걸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고 이론을,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고 밑에, 회사 밑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응원을 한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만 모아가지고 연구 자료를 계속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걔 중에는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겨울 날씨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그죠? 상상외로 엄청난 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그럼 그런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지구온난화는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엘고 반대 진영에서는 또 그 양심적인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폰서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다 엉터리예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950년대에 일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을 독살을 시킨 사건인데 뭘 이용을 했냐면 비상입니다. 비상. 맹독 독약이죠. 근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남기게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독살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독이 강하지만은 그것을 굉장히 극소량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보약으로 변합니다. 보약이 돼요. 또 아무리 좋은 인삼, 산삼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은 독이고 독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해먹는 밥에다 그 비상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조금 늘려가요. 조금씩.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온몸의 지병이 다 사라지고 몸이 이제 튼튼해지고 뭐 건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너 참 마누라 잘 만났어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치사량을 넘긴 거죠. 치사량을 먹어도 그 사람은 이제 비상을 그렇게 먹어도 안 죽는 이제 된 거예요. 면역이라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밥을 2개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용, 하나는 자기 거. 그래서 자기는 그 비상이 들어간 약을 그 밥을 계속 먹고 남편은 비상이 안 들어간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라고 아시죠? 그 남편이 금단 증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성분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자기는 비상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은 거예요. 일본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주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독약이 바로 약이고 약이 독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드시는 약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매번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참 뭘 드셔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조사도 많이 했고, 1990년대 말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백인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가 자기네 회사 사장이, 제조회사 사장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부모가 이름도 없는 난생 처음 보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병을 앓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사한테 가봐야 답이 없는 거죠. 부모님 똑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셨고 자기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연구가 뭐냐? 음식이래요. 음식. 그래서 음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쌀을 사거나 밀을 사거나 자지간 그런 곡물을 사게 되면 레이블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표에 탄수화물이 얼마 되고 지방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떻게 되고 바이타민 뭐가 어떻게 되고 미네랄이 얼마 되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얘기가,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자기가 확인을 한 거예요.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자료 자체가 50년 이상 된 자료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갖고 현재까지 누가 먹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에서 흙이 떠내려오고 그런 게 때문에 미네랄이라든가 바이타민이라든가 그게 공급이 가능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야에 비가 안 오잖아요. 사막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파종을 해서 거기서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이렇게 거기서 똑같은 제품만을 경작을 하다 보면 그 제품 작물마다 흡수하는 양이 틀리거든요. 다. 어떤 거는 어떤 미네랄을 많이 흡수하고 어떤 거는 하기 때문에 결국 기경, 땅에 힘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실제 먹는 음식하고 표를 해봤더니 자기가 먹는 밀, 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껍데기만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필수 영양소가 되는 미네랄이라든가 바이타민이라든가 또 기타 무기물 같은 것들이 전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음식을 필요한 무기물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그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파는 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거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땅에서 나는 음식이라는 건 뭐 동물은 두 번째고 이제 식물도 못 믿게 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답을 저는 찾다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해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아직도 바다에는 무궁무진한 양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은 같은 독극물이가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양식 어류라고 했는데 이걸 드시면 안 되는 거죠. catfish, 메기, 틸라피아, 연어, 그 애틀란틱 세먼하고 이제 패시픽 세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치누크 패시픽 셀몬이라는 게 있고 코너 패시픽 셀몬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하셔야 되는 거고, 참치, 장어 이것들은 이제 장어덮밥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도어 피싱 파밍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풀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이제 퍼다 놓고 그거를 이제 순환을 시켜가면서 공기 이제 그 방을 집어 넣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들이 철갑상으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그 한글로 안 되는 거는 그대로 또 읽으십시오. 그 밑줄 치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바람몬디, 철갑상어, 틸라피아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고, 장어, 메기는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덴마크에서 나오는 송어도 그렇게 키우고, 연어 같은 것이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캐나다에 생기고, 그 다음에 캐틀과 실버 크랍, 뭐 이름도 힘들어요. 이런 게 인도 쪽에서도 이제 그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표가 있으시죠? 표를 보게 되면은, 프레시워터 컬처라고 해가지고 초어, 서커과의 작은 물고기, 또 흑면, 대도, 붕어 이런 것들은 양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그 모이를 줘가지고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컬처라는 거는 이제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는가요? 그 바다 한가운데 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연 상태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정하는 거죠. 그 대서양 연어, 라지 옐로 크로커, 연어, 송어 닮은 바다물고기, 쥐노래기. 그래서 가운데 줄에 있는 거는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가운데 줄을. 그다음에 브래키시 워러는 이제 이것도 그 바닷물을 이제 끓여다가 양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식용으로 적합한 생선을 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그 독상어, 우각바리, 그 그루퍼라고 되어 있죠. 우각바리 옆에 블랙 그루퍼가 있고 개그 그루퍼가 있고 레드 그루퍼라는 그 품질이 종류가 틀린 세 가지 우각바리가 있는데 그 세 개는 괜찮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락피쉬라고 있죠. 그래서 암초에 사는 식용 물고기 총칭, 쏨뱅이, 볼락 그런 거인데 그 괄호에 보게 되면 한 10가지 정도의 그 단어가 써 있는데, 오로라 락피쉬, 블랙 기어 락피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 이름이 꽤 깁니다. 이 생선들은 드셔도 안전한 생선입니다. 그 바다에 피싱 가서 럭피쉬 잡거든요. 예. 그거는 어디에서 해요? 자연산에서? 그렇죠. 그럼 자연산이죠. 예. 알아본 게 미역입니다. 미역. 그래서 미역국 한 대접을 40g을 넣었을 때 드시게 되면 89kcal가 돼서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13%, 단백질의 25%, 지방 65%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미역. 양식미역도 결국 바다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물고기를 양식을 한다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닷물을 이제 붓는 상태라면 그거는 실제 그러니까 먹이를 몸에 해로운 음식을 줘가지고 키우는 인공적인 음식을 주는 거고,
이런 김이라든가 이런 건 실제 바닷물이 계속 순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상하게 되고. 예. 그래서 밑줄 친 것만 제가 좀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은 미역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양리작용으로도 주목받는 식품이 되었다. 그 밑에 가시면은 미역이 해조류 중에서도 35%의 각종 미네랄을 갖고 있다. 뼈와 이 등의 견고한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근육, 장기, 피부, 혈액 등의 중요한 부분에 필요하다. 몸의 기능 조절에 필요하다. 뒤에 보게 되면 미역귀 등의 많은 점질, 미끌미끌한 성분은 대단히 중요한 성분으로 식물 섬유의 중간 다당류인 알긴산으로 그 함유력은 20%에 달한다. 이 알긴산은 157균을 죽이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체내의 나쁜 균을 퇴치하는 후코이다는 비브리오균의 위벽 침입을 방어하고 살아있는 위벽 점막을 보호하며 암세포가 소멸을 한다는 놀라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피로나 빈혈 이유 없이 초조해하고 몸이 붓는 등 현대인의 병을 해소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해초를 권장하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 해양연구소 에이비 포트토바 박사도 방사선과 중금속에 중독된 환자 치료에 알긴산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일본 바이오 연구소의 당뇨공학연구소에서는 미역의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발견했고 부산 수대 최진호 교수, 도쿄 교육대 모 박사 등은 혈압 강화, 변비 해소, 궤양 방지, 동맥경화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미역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의 밸런스를 제공하면 물론 양리 효과가 뛰어난 이상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칼슘량은 약 600에서 800mg이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 가운데서도 미역은 100g에 1300mg이나 되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미역을 몇 끼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체가 필요한 칼슘과 미량 원소의 거의를 섭취할 수 있다. 더구나 미역 속의 칼슘은 특히 양질의 것으로 그 흡수량이 분말화했을 때 거의 80%에 이르며 우유의 13배, 시금치의 25배, 쌀이 200배에 달하는 칼슘량을 갖고 있다. 예. 산모들은 아이를 낳고 20하루 동안 미역국을 먹는다. 산 후에 늘어난 자궁과 지혈과 청혈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산 후에 오기 쉬운 변비와 비만을 예방하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게 하여 수유를 많게 한다. 또 거칠어지기 쉬운 머리카락을 곱게 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게 하며 기미가 끼지 않게 하고 출혈로 인한 철분과 아이에게 뺏긴 칼슘을 보충하게 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pH 7.4의 약 알칼리 상태일 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한다. 섭취하는 칼슘이 부족하여 체내에서 소모되는 칼슘량을 보충하지 못하면 체내의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 혈압의 pH를 알칼리로 유지하고자 하는 칼슘 대사의 기능이 발휘된다. 이 기능을 담당한 기관은 부갑상선 호르몬이고 갑상선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요오드이다. 미역에는 이를 충족시키는 전식품 중 어쩌면가는 알칼리도뿐만 아니라 다량의 칼슘과 요오드가 함께 갖춰져 있는 참으로 이상적인 식품이다. 좋은 내용을 써놨네요. 그죠? 인체에 필요한 40여 종의 미네랄, DHA를 비롯한 리놀산, 무게의 30%나 되는 섬유소, 비타민, 전식품 중 가장 강력한 알칼리도는 그 어떤 식품에도 주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건강식품이다. 아기를 낳고 허전한 배에 만복감을 채워주며 산후에 늘어난 자궁의 수축과 지혈과 청혈제로서 역할을, 이거 중복된 내용이네요. 노 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식품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수유를 많게 한다. 출혈로 인한 철분, 아기에게 빼앗긴 칼슘을 보충하고 미역의 많은 섬유는 산후 변비를 예방하는 데 아주 특효다. 미역은
알칼리도 260.8이라고 하는 전식품 중 8분의 알칼리도를 자랑한다. 그다음에 이제 변비 해소 다이어트네요. 미역은 노칼로리 식품으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염려가 없다. 더구나 미역의 30%나 되는 섬유소는 장내를 깨끗이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하며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음식물의 장내 통과 시간을 줄여 변비를 치료, 예방하고 영양의 흡수를 방해하여 다이어트에 좋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프로그램에 의한 음식 조절이다. 마음껏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미역밖에 없다. 골다공증. 미역에는 쌀의 200배, 시금치의 25배, 우유의 13배의 칼슘을 갖고 있다. 중복된 내용이죠. 칼슘은 전 체중의 2%나 되는 가장 많고 중요한 미네랄이다. 칼슘이 적으면 생리적 장애뿐 아니라 성장기의 아이들의 장애, 뼈나 이 등의 손상을 가져온다. 더구나 칼슘을 새로운 칼슘으로 바꾸는 신진대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칼슘의 보충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역에는 아주 많은 양질의 칼슘을 갖고 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더없이 좋은 식품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다당류는 칼슘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위궤양, 당뇨병 개선, 항암 효과, 혈압 상승 효과, 혈전 등을 예방한다. 뭐 대충 여기까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김도 마찬가지로 5페이지 아래 보게 되면 김 1회 분량 2g을 섭취하는 비타민 A를 1일 권장량의 11.5%, 비타민 B 4.9%를 엽산은 권장량의 8.2%를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김도 굉장히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 육지 동식물을 드시면서 부족한 것은 이것으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을 하셔서 미역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마도 뭐 좋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뼈와 관련된 질환이 왜 많이 생기는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거에서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물수에 속하는 데 두 가지 장부가 있는데 신장과 방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죠. 불에 속하는 게 소장하고 신장이 있습니다. 그런 신장과 심장 이 두 가지가 서로 음이기 때문에 서로 작용을 하게 되고, 방광하고 소장이 서로 또 양이기 때문에 양끼리 작용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단순히 신장만 일반적인 한방이 있죠. 신장이 뼈를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신장뿐만 아니라 방광도 역시 그런 것을 주관을 하는 거죠. 방광도 뼈를 주관한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동시에 좋아져야 돼요. 건강해야지 이제 뼈에 관한 이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관절염을 보게 되면 저기가 그 조인트 그런 쪽하고 연골이라고 그랬죠. 연골이 완벽하게 없어진 경우도 완벽하게 재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들만 가능한 거죠. 다른 분한테 가면 절대 가능하다는 것 자체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흉부의과 외과 의사를 제가 21번 치료해서 관절염의 연골을 재생시켰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골이 재생이 되는 경우, 또
또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 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 그런 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뼈가 어떻게든 칼슘을 호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칼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뼈에 들어가는 게 인이 필요하고, 인이 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칼륨이라고 합니다. 칼륨. 화학 용어로 칼륨이라고, 영어로 포테이션이라고 하죠.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칼륨 또는 포테이션이 몸 안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유를 마시면 마시는 만큼 우유가 뼈에 몸에 우유를 마시게 되면서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그 뼈가 이제 칼슘을 내보내면서 중화를 시키려고 해요.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서 우유를 마시면 마시는 만큼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포테슘이 충분하겠지 않으면. 처음 들어보셨죠? 선생님 포테슘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으면 구태 그럴 필요 없죠. 네. 근데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그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적절한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포테슘 과다가 되면 그 포테슘 과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테슘에 관해서는 우유 회사에 대해서 우유 회사들이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포테슘이 우유를 마셔도 충분한 만큼의 포테슘이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유 마시려고 혈액 검사를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 시간,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 코끼리, 뭐 원숭이, 호랑이, 사자, 토끼, 너구리 우유 안 마십니다. 절대. 걔네도 관절염 없어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유를 유제품을 안 마시면 안 마실수록 관절염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전혀 없어요. 관절염. 왜? 우유를 안 마시기 때문에. 저는 우유 안 마시는데도 이렇게 관절염이 그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 나면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 양식을 나눠드리고 그거 끝나고 되면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치료를 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보게 되면 거의 그 90% 이상, 거의 뭐 99%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못 드셨던 영향에 의해서 폐와 대장이 항상 약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신장, 방광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루에 그 죽으실 때 몇 번 일어나세요? 그것 때문에? 두 번이요? 네.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똑같은 30분 쉬겠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강도로 세기로 때려도 맨 처음에 통증을 느끼지만은 하다 보면 다음날 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하셔도 되고. 네. 이거 꼭 하세요. 해보고 가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꼭 가서 이제 전부 다 개인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위조해요, 위조. 그러니까 여기 명치 밑에, 갈비 밑에까지, 옆구리까지 다 하셔야 돼요. 예. 뒤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위 명쪽에 있었고. 대장님 너무 나더라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세게 오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